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라면이나 과자, 또 냉동식품 같은 걸로 끼니 때우는 경우 사실 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초가공식품의 실체,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요즘 떠오르는 맞춤형 영양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의 손에는 지금 국내외 여러 연구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심지어 한 의사가 직접 자기 몸으로 4주간 실험한 기록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시작부터 좀 놀라운 사실 하나 던져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 있잖아요. 거기서 초가공식품을 담배나 술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까지 본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초가공식품이 정확히 뭔지, 왜 그냥 가공식품이랑 다른 건지, 또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끊기가 어려운지 이걸 좀 깊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초가공식품 이 용어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가공식품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가공은 뭐가 특별히 다른 건가요? 는 보존성을 높인다거나 조리 편의성을 더하는 식으로 인류 역사와 꽤 오래 함께 해왔죠. 하지만 초가공, 그러니까 영어로는 얼트라 프로세스드라고 하는데 이건 그 목적이랑 방식이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 연구팀이 만든 노바라는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노바 체계는 식품을 가공 정도와 그 목적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룹 1은 과일, 채소, 생고기처럼 가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거의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들이고요. 그룹 2는 요리에 쓰는 소금, 설탕, 기름처럼 자연 재료에서 추출해서 가공한 식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룹 3은 채소 통조림이나 치즈, 갓 구운 빵처럼요. 몇 가지 재료를 좀 단순하게 혼합하거나 가공한 식품들이죠. 2단계까지는 그래도 원래 재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룹 4입니다. 바로 이게 초가공 식품이죠. 탄산음료, 봉지과자, 라면, 냉동 피자, 소시지, 아침에 먹는 시리얼 같은 거요.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들은 보통 5가지 이상의 많은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가정 요리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첨가물들이 막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 분리물이라고 해서 원재료의 특정 단백질만 뽑아낸 거나 경화유, 이게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든 건데 트랜스 지방의 주범이죠. 또 액상과당, 옥수수 같은 걸로 만든 값싼 단맛 내는 액체요. 그리고 각종 인공 향료, 색소, 또 기름이랑 물처럼 잘 안 섞이는 재료들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유화제 같은 것들이요. 원재료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맛과 향, 식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설계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이라기보다 산업적 조제물, industrial formulation에 가깝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죠. 영양보다는 맛, 편리성, 아주 긴 유통기한, 그리고 결국에는 이윤 극대화. 이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가공식품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보관하거나 먹기 편하게 만든 수준을 넘어서 이건 맛이나 식감 자체를 인위적으로 거의 창조해내는 거의 공학적인 제품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국도 1960년대 라면이 등장하면서 가공식품 역사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 그런 형태군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초가공식품이 구체적으로 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걸까요? WHO가 담배나 술이랑 같은 급으로 본다는 건 진짜 심각하게 들리는데 우리 몸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길래 그런 건가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가 높다, 이런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칼로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 대규모 연구들이 초가공식품 섭취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이죠. BMJ에 실린 포괄적인 검토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무려 32가지의 부정적인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2가지요? 와,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한 21%까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죠. 50%나. 네. 그리고 섭취량이 한 10% 증가할 때마다 E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12%씩 높아지고 난소암, 유방암, 대장암 같은 특정 암 발병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이나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위험은 약 22%, 불안장애 위험은 거의 5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하루 섭취 칼로리의 20% 이상을 초가공식품에서 얻는 경우에요.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8%나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건 치매 위험과의 연관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데요? 그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신장기능 저하, 심지어는 수면 문제 위험까지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와, 이건 거의 전방위적인 공격 수준인데요. 근데 이게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특히 아이들이나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걱정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비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초가공식품 섭취율이 높은 아이들은 낮은 아이들에 비해서 지방간 위험이 1.75배 높았어요. 근데 간에 지방이 10% 이상 쌓인 좀 심각한 중등도 이상 지방간 위험은 무려 4.19배나 높았습니다. 4배요? 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 위험도 2.44배 높았어요. 실제로 연구 대상 비만 아동의 83%가 이미 지방간을 가지고 있었고 60% 이상이 인슐린 저항성을 보였다고 하니 어릴 때부터 벌써 대사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남성의 경우는 덴마크에서 건강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좀 흥미로운데요. 3주 동안 초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먹게 했더니 예상대로 체중이랑 체지방 늘고 심혈관 지표 나빠졌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하고요.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FSH라는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정자의 운동성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연구진은 음식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포장재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환경 호르몬, 예를 들면 플라스틱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레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질의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듣고 보니 건선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프랑스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적게 먹는 그룹보다 활동성 건선 위험이 36%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가공식품이 몸 안에 염증 반응을 막 부추기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장벽을 좀 느슨하게 만드는 소위 장누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면역 체계를 과민하게 만들어서 건선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선 자체가 만성 염증성 질환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모든 초가공식품이 다 똑같이 나쁜 건가? 하고요. 미국 신장협회 같은 곳에서는 최근에 초가공식품이라도 설탕 안 들어간 냉동과일이나 통곡물 시리얼처럼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구분하려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 식물성 대체육이 동물성 고기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약간의 희망이. 있나요? 응. 그런데 뉴욕대 영양학 명예교수인 메리언 네슬레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구분에 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건강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초가공식품조차도요. 직접 만든 음식이나 채소 가공식품에 비해서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임상시험에서는 집에서 만든 건강식을 먹은 그룹이 마트에서 산 건강한 초가공식품을 먹은 그룹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초가공이냐 아니냐 이 분류를 넘어서서 그 식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식단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초가공식품을 계속 찾게 되는 걸까요?
이게 미국 성인 식단의 60%, 어린이는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한국인도 하루 에너지의 4분의 1 이상을 여기서 얻는다고 하니 이건 정말 개인의 의지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의지만으로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식품 산업의 굉장히 정교한 전략하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막 얽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독성 설계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영양학자가 아니라 맛과 식감을 연구하는 식품공학자들이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뇌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그 단맛, 짠맛, 지방의 황금 비율,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식감을 찾아내도록 제품을 설계합니다. 이게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소화 흡수가 엄청 빨라서 우리 몸이 배부르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만들기 쉽죠. 영국의 한 의사이자 방송인이 직접 자기 몸으로 실험한 이야기가 이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크리스 반 툴레켄이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4주 동안 자기 식단의 80%를 초가공 식품으로 채웠어요. 그 결과 체중이 무려 6kg이나 늘었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이 완전히 교란됐습니다. 헐. 몸의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CRP 수치도 2배 이상 치솟았고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뇌 MRI 결과였는데 약물 중독 환자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뇌의 보상회로와 관련된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가 변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초가공식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뇌 기능과 행동 패턴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중독성을 지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뇌까지 바꾼다니 정말 무섭네요.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면 단짠 과자부터 찾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쩌면 뇌가 길들여진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또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그 편리함이나 시간 절약의 가치, 또 뭐 고단백, 무설탕, 비타민 첨가 이런 문구로 건강한 척 포장하는 건강 후광 효과 마케팅까지 더해지니까 피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개인의 의지만 탓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이런 강력한 유혹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키려면 어떤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끊긴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인식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입니다.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식품 라벨 읽기 습관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성분표 글씨는 너무 작고 이름은 너무 어렵고 하지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성분 목록이 너무 길거나 대략 5개 이상이거나요. 집 부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낯선 이름, 예를 들어 말토덱스트린, 이건 녹말 분해해서 만든 당뇨거든요. 아니면 각종 삽성 착향료, 감미료, 아까 말한 유화제 이런 게 보인다면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액상과당 그리고 가공육에 많이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 이건 보존제 겸 발색제주, MSG, L-글루탐산 나트륨, 감칠맛 강화제, 그리고 경화유, 트랜스지방 함유 가능성이 있죠.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름들이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좀 기억해 둬야겠어요. 간단한 조리법으로 유해 성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면 끓일 때 면만 먼저 삶아서 그 물은 버리고 새물로 국물을 끓이면 면에 코팅된 기름이나 첨가물을 일부 제거할 수 있어요. 스프는 다 넣지 않고 반만 넣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표면의 첨가물이나 과도한 염분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치는 거요? 그거 좋은 팁인데요. 네, 귀찮더라도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현명한 대체입니다. 모든 초가공식품을 피할 수 없다면 그나마 좀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흰색 빵보다는 첨가물이 적고 통곡물 함량이 높은 빵을 고르고 달콤한 맛이 첨가된 요거트 대신에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을 직접 넣어서 먹는 식으로요. 땅콩 버터도 파뮤나 설탕이 첨가된 것 대신에 땅콩 100%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통곡물빵, 플레인 요거트, 100% 땅콩버터.
네, 기억해 둘게요. 네. 넷째는 궁극적으로는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주말에 미리 채소를 손질해 두거나 밥이나 삶은 콩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밀프렙을 활용하면 평일 저녁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네, 개인이 이렇게 식단 조절을 위해 라벨 읽고 조리법 바꾸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맞춤형 영양이라는 접근법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네, 정확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변화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나트륨이나 당류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식품업계에서도 식물성 대체 식품 개발처럼 건강을 고려한 제품들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업계까지 초가공식품 섭취 증가로 인한 질병률 상승과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새로운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꽤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보험업계까지요. 와. 네. 이런 거시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개인 수중에서는 맞춤형 영양, 그러니까 Personalized Nutrition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른 유전적 특성,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심지어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식단이나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접근법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 다르고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된 접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개인 맞춤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서비스가 등장했어요. 건강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하고 구독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팔에 작은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도록 돕는 그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하죠. 그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데이터에 맞춰서 영양제를 딱 맞게 조합해서 제공하는 기기 같은 것들도 나왔고요. 아, 그 혈당 측정기 본 것 같아요. 는 식단과 운동법을 제안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변 샘플로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해서 식단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고 심지어 휴대용 기기로 숨을 불어서 소화 상태를 추적하는 장치까지 등장했습니다. 혈액 검사로 여러 바이오마커를 분석해서 맞춤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기술 발전이 빠르군요. 그렇죠. 이런 기술과 서비스들이 분명 건강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건 맞지만 맹신은 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CGM 데이터만 보고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잘못된 식단을 따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데이터를 좀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신중하게 적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군요. 오늘은 초가공식품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건강에 거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 그리고 알면서도 끊기 어려운 그 중독성의 비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맞춤형 영양까지 정말 깊고 넓게 파헤쳐봤습니다. 초가공식품 문제가 단순히 살찌는 음식, 2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 호르몬 시스템, 심지어 뇌 기능까지 교란시키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드는 그 식품이 정말 여러분의 몸을 위한 영양공급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산업적 조제물인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식단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일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가공식품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리, 심리, 그리고 뇌 기능까지 바꾸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존재라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식탁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나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